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객체들을 찾고 이 객체들을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필요할 때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클래스만 정의되어 있으면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객체의 틀을 정의해주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한 틀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만 정의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만들었던 예제를 잠깐 살펴보면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멤버 변수를 2개 가지고 있고 메소드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3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setName과 setGreeting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상태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greeting이라는 클래스만 정해 놓으면 이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것이 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생성하려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를 조작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변수 선언은 int n처럼 타입과 변수 이름을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int n은 원시 타입입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클래스들은 여러 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구조체처럼 복합 타입입니다.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체들, 이런 클래스들, 자바에서의 클래스들은 우리가 생성할 때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new라는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를 요 변수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은 이름은 greeting이라는 요거의 이제 변수 이름이 되겠고 greeting이라는 요 클래스 이름이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변수에 객체를 생성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행위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점 연산자로 setName, setGreeting, greeting.sayHello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객체 생성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하고요. 이 new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오고 new 다음에 new 뒤에 생성자 호출이 오게 됩니다. 생성자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하는 특별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이것은 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클래스를 보면 실제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도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라는 것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자바에서는. 이거는 C++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생성자라는 것은 생성자 중에 인자를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생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호출을 불러서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new는 C++에서는 동적 할당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바도 동적 할당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제외한 모든 다른 종류의 객체들을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동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은 함수의 스택 공간에 객체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힙에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힙이라는 것은 원래는 프로그래머가 관리해야 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프로그램에 사용한 메모리 영역 중 프로그램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하지만 자바는 new를 동적 생성해서 생성하지만 모든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지만 C++와 달리 delete를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다음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앞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자바는 JVM에서 통제돼서 실행합니다. 따라서 JVM은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관찰할 수 있고 언제 어떤 메모리가 불필요한 메모리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JVM은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들은 자동으로 반납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편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자바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메모리에는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갑니다. 그래야지만 이 코드를 CPU로 전달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약간 다르죠. 바이트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 바이트 코드를 JVM이 가지고 와서 다시 기계어로 바꾸어서 CPU로 전달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코드, 바이트 코드가 이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크게 그 메모리 공간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스택 영역, 힙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스택에 자리 잡는 데이터들은 자동 할당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힙에 이루어지는 건 동적 할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역 변수 같은 개념들, 즉 전역 변수는 C에서는 프로그램 수명을 갖고 있죠. 프로그램 시작될 때 확보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스택에 저장이 되지 않고 힙의 한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동적 할당이 아니라 이것도 자동 할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new라는 것들을 이용한 말록을 이용한 C에서 이런 것들은 동적으로 할당이 되고 그 동적으로 할당된 데이터들을 별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그 프로그램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힙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변수가 크게 값 타입,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값 타입은 변수 공간에
값 자체가 유지되는 거고, 참조 타입은 값은 다른 공간에 있고 여기에는 주소 정보만 유지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는 원시 타입이 있고 8개의 원시 타입, 그리고 나머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타입들은 모두 참조 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메모리들이 어떻게 할당돼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건 메인입니다. 메인은 더블이라고 하는 더블 타입의 원시 타입 변수 A가 있고, 객체 클래스인데 X라고 하는 객체 변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다고 치고 이 매개 변수는 무시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번역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고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프로그램 실행될 때 확보하도록 어떤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의 공간이 스택 공간에 할당됩니다. 스택 공간에 할당되고 여기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원시 타입은 이 0.0이라는 값이 스택 공간에 만들어지지만 new a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메인에는 x라는 변수는 만들어지지만 객체 자체는 스택에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자바에서는 스택에 유지되는 객체가 스택에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객체는 힙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새로 만든 객체를 한 공간이 힙에 만들어지고 이 x라는 변수는 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이 동작하고 있으면 이 스택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를 위한 스택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은 메인 위에 쌓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후 컴파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미리 예측이 돼서 필요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역 변수로 B가 있고, B는 이렇게 원시 타입이기 때문에 스택 공간에 할당되지만 Y라고 하는 변수, 이 새롭게 생성된 객체는 또다시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들은 힙에 유지가 되고 스택에 유지되는 건 원시 타입, 그리고 객체 변수들이 유지되지만 객체 자체는 스택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가 이렇게 실행되다 다 종료가 되면은 이 스택 공간은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에 다음 함수가 또 불러지면, 여기서 뭐 바라는 함수가 불러지면 바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요 객체는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JVM이 얘는 이제 쓸모없구나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새롭게 뉴하는 애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자바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2장, 3장 가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객체들은 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이 객체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객체 변수이고, 이 객체 변수는 원시 타입들과 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정보,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멤버 클래스, 그 객체의 멤버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점 연산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모든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접근 권한이 있는 그런 멤버들, 그게 메소드가 됐든 멤버 변수가 됐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mname과 mgreeting 메시지는 private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system.out println greeting.mname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에러가 나오냐면은 고치는 방법으로서 여기 제시된 게 change visibility of mname to pack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패키지 권한으로 바꾸라는데 수업 시간에 저는 그 권한을 패키지 권한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디폴트 권한, 기본 권한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패키지 개념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에러가 났을 때도 썼던 문장이 system out println입니다. 그러면 이 요소는 뭘 하는 거냐면은 어떤 함수를 부르는 거죠. 함수를 부르는데 이 system out println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system이라는 식별자, out이라는 식별자, println이라는 식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바는 식별자를 명명하는 관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대문자예요. 대문자이면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 이름 또는 인터페이스 이름 또는 열거형 이름입니다. 시스템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점 다음에 out이 있는데 얘는 소문자예요. 따라서 이 out은 변수 아니면 함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이름들은 그 다음에 무조건 가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함수를 정의할 때와 호출할 때 쓰는데 둘 다 항상 이름 뒤에는 가로가 옵니다. 매개변수 목록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든 아니면 호출할 때 인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든 항상 가로가 와요. 근데 이 out은 가로가 안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정의된 변수이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접근 권한이 어떻게 돼요? public한 A입니다.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public 멤버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객체 변수가 되겠습니다. println은 이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할 때 C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printf 함수를 찾아서 쓸 거예요. 그런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를 제공하는 또는 그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함수로 호출해야 됩니다. 물론 호출해야 되는 함수가 객체 지향과 관련 없는 일반 함수이면은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mass.sign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mass라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일반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함수는 이제 static 함수이고요.
static, main처럼 static 키워드로 수식된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out이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직접 생성한 다음에 호출해야 되지만 out이라는 객체는 시스템에서 미리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하는 객체가 아닙니다. system.out, system.in이라는 두 개의 객체를 우리가 콘솔 출력,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화면에 콘솔에 출력하고 싶으면 system.out, 시스템 클래스에 있는 out 객체를 이용하게 되겠고, 어떤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냐면은 print ln, printf 세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printf는 처음부터 제공되지 않고 자바 5.0부터 제공됐고, print와 println의 차이는 println은 그 정보를 출력한 다음에 줄 바꿈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print는 줄 바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println과 print는 다중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요 두 개를 한번 봅시다. println 3 더하기 4, println 따옴표하고 3 더하기 4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표현식이 주어진 거고 두 개의 정수를 더하기 때문에 결과도 int입니다. 먼저 표현식이 등장하면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요 값은 7로 바뀌겠죠. 그리고 시스템 앞 println이 출력하는 건 7이 출력이 됩니다. 요 다음 거는 표현식이 아니라, 물론 값 하나도 표현식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계산하는 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자열 타입이에요.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4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얘는 string 타입을 받고 얘는 int 타입을 받아요. 이처럼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타입을 받는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중정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C++도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하지만 C나 파이썬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중정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함수 이름을 정의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요. 이 함수 다중정의를 정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컴파일러는 뭘 갖고 구분하냐면 개수와 타입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이 위의 경우에는 개수가 하나로 똑같아요. 위에 것도 정수 하나를 받고 밑에 거는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개수가 같으면 그 다음에는 타입을 살펴보게 되겠고, 위에 건 int고 아래는 string이니까 위에 거는 int를 받는 그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할 거고, 밑에 거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받는 println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5.0 자바 5부터는 printf 기능을 제공하는데, printf는 C부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C의 printf와의 차이점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printf에서 줄바꿈 하려면 요걸 사용하는데, 자바에서도 요 역/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요거 대신에 %n도 있고요. %n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을 사용하면은 해당 컴퓨팅 환경에 맞게끔 줄바꿈을 해줍니다. 환경들마다 콘솔에서 줄바꿈할 때 사용하는 문자나 문자의 개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을 쓰면은 각 환경에 맞게 줄바꿈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걸 쓰나 차이는 없지만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떤 응용을 만들고 거기서도 콘솔 출력을 해야 되면은 %n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출력할 때 컴마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마를 원래 %d 하면은 이제 정수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요 %와 d 사이에 컴마를 넣게 되면은 요렇게 세 개의 디지트 단위로 컴마를 추가해 줍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정보를 출력할 때 별도 사용할 수 있는 서식 지정자가 있고요. 이 지정자는 T로 시작됩니다. 저도 별로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를 콘솔에 출력할 때는 별도 어떤 그 서식을 만들어주는 %t라는 것이 C에서는 없었던 건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자 세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세기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기는 프로그램에서는 0부터인데 요 프린트F에 사용한 세기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기인 번호 다음에 %를 넣어주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s, %d예요. 그러면 서식 지정자가 2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데이터도 2개가 와야 되죠. 물론 여기서 2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매핑하는데 이 경우에는 $2, $1 했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인자를 가져다가 여기다 출력을 해주고 얘는 첫 번째 인자를 가져다가 출력해 줍니다. 뭐 굳이 안 쓰고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값을 2번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개수와 얘가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인자 세기를 쓰면. 여기에 있는 인자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프린트와 println은 다중정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rintf는 다중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변 인자를 받는 함수예요. 물론 이 가변 인자도 여러 종류의 타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다중정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다중정의는 같은 의미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들을 컴파일러가 당연히 그런데 정의할 수 있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없으면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정의할 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호출할 때 문제가 됩니다. 호출문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o, int, double, foo, double, int 이렇게 다중정의 되어 있으면 이 자체로는 개수가 2개인데 서로 타입이 다르니까 다중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oo, 1, 2 이런 식으로 정수 2개를 이용해서 호출하면은 요걸로도 매핑이 안 되고 요걸로도 매핑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 더 일치하는 매핑이 없어요. 그러면 요 정의한 것이 오류가 아니라 얘가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중정의는 언제 사용하냐? C++에서는 기본 인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이썬도 이 기능이 있죠. 근데 자바는 기본 인자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인자 기능을
활용하고 싶을 때 다중정의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arseInt라고 해서 문자열을 이런 1024 이런 문자열을 1024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parseInt는 두 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 뒤에는 진법이 와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이런 식으로 10진수로 요걸 해석해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을 많이 써요. 그럼 우리가 자주 10을 많이 쓸 때는 10을 안 쓰고 요것만 주게 되면은 10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싶을 수가 있어요. 기본 인자처럼. C에서는 이렇게 10, C++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 인자를 쓸 텐데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으니까 이제 요렇게 두 개를 만들게 돼서 하나 받는 것은 요 두 개 받는 거를 호출하도록 여기에 10을 줘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parseInt 1024를 주면 요 문자열의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10진법으로 해석을 해서 정수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뭐 2진법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뭐 parseInt 1010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2진법인 데이터를 정수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타입의 인자를 처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린트처럼 정수를 받을 때, 문자를 받을 때, 또 부동소수를 받을 때 출력하는 방법들이 모두 알고리즘이 같다 그러면은 굳이 여러 개의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배우게 될 범용 메소드로 하나만 만들어서 코드 중복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타입의 여러 종류의 인자를 받아야 되는 내가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들을 봤더니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여러 타입 받아야 되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코드 자체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int일 때나 double일 때나 뭐 문자일 때. 그러면은 다중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첫 장에 소개할 두 번째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실제 직접 작성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바 언어에서 키보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받는지 설명해 드릴 것이고 임포트 문, 패키지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스캐너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파일로부터 입력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자 하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system.in을 인자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스캐너가 뭔지 자바 컴파일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system.in은 별도 임포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포트 된다고 했는데 스캐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스캐너를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임포트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클립스에서는 직접 임포트문을 작성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에러난 곳에 갖다 대면은 고치는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12개의 방법을 제안해 주는데 이 중에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두 번째, import scanner, 자바 util이라 되어 있습니다.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는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제공되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그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직 패키지 개념을 설명 안 드렸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를 선택하면은 위에 import java.util.scanner 라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임포트 문이 자동적으로 추가해 줍니다. 이게 추가되는 순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에러는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키보드 버튼 하나 바꾸고 싶으면 nextI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부동수수를 바꾸고 싶으면 nextDouble 뭐 이런 식으로 그 받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호출되는 호출해야 되는 메소드가 다릅니다. 정수를 2개 받겠습니다. 그리고 C와 달리 자바는 C++와 마찬가지로 변수 선언하는 위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것을 printf로 예쁘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노란색 워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워닝도 없애려면은 맨 마지막에 in.close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파일을 열면 다 사용하고 나면은 닫아줘야 됩니다. 스캐너는 파일 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파일러부터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을 위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나면은 닫아줘야 됩니다. 이걸 닫아주지 않아도 키보드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워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보면 정수 입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을 20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면은 10 더하기 20은 30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스캐너 클래스는 내가 어디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은지 생성할 때 알려줘야 된다. 키보드로 입력받고 싶으면은 system.in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키보드부터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 nextInt, next, nextLine, 뭐 nextDouble과 같은 그 데이터에 맞는 내가 입력받고자 하는 거에 맞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받으면 됩니다. 스캐너를 다 사용한 후에는 in.close 통해서 스캐너를
사용한 키보드를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한번 프로그램 내에서 시스템 인을 클로즈 하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인에 작성됐던 코드를 다른 함수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더하기 대신에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런데 둘 다 이 함수가 불러지면은 스캐너를 새롭게 생성을 하고 사용한 후에 클로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메인에서 호출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f가 실행이 됐습니다. f가 실행된 다음에는 10 더하기 20은 30이 출력이 되고 bar가 실행이 되는데 bar에서 스캐너를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인은 한 번 닫으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 함수에서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로즈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스템 인을 사용해서 처리할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되고 보통 스캐너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메인에서 스캐너를 생성하고 스캐너를 닫아주고 각각 f에 in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0 더하기 20 또 물어보고 5 더하기 곱하기 3 하면은 15 이렇게 잘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스캐너는 키보드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에는 한 번 닫으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시 시스템 인을 열어서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아까처럼 워닝이 발생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워닝은 나타나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캐너를 여러 개 정의하기가 번거롭고 또 전달하기가 번거로우면 또 하나의 방법은 스태틱하게 그 클래스 내에 스캐너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이 in이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도 그리팅 같은 클래스에서도 멤버 변수들은 전역 변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모든 메소드에서 이 멤버 변수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in도 멤버 변수인데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스태틱한 멤버 변수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설명드리는데 미리 잠깐 설명드리면 스태틱한 메소드는 일반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태틱한 member 변수는 객체 멤버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멤버 변수가 됩니다. 클래스 멤버 변수라는 것은 그 클래스의 객체들이 모두 공유하는 변수가 됩니다. 물론 이 테스트 클래스는 테스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 테스트가 일반적인 우리가 봤던 그리팅처럼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이면 그리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경우에는 이 스캐너 인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한 번만 만들어져서 모든 객체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스캐너는 다 사용한 후에는 닫아줘야 되는데 시스템 인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경우에는 굳이 닫아주지 않아도 된다. 닫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워닝을 주게 됩니다. 만약 닫아주고 싶으면은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필요가 없어진 시점에서 닫아주면 되겠고요. 만약 여러 함수에서 키보드부터 입력받고 싶으면은 그 함수들을 아우르는 전체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캐너 객체를 어딘가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보통 이제 스태틱한 멤버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 아니면 더 이상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캐너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생성할 때마다 그 객체는 새로운 버퍼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버퍼 개념을 하나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수를 입력받는데 제가 정수를 여러 개 입력을 받게 되면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 입력된 키보드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가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친 순간 모든 데이터들 내가 키보드 친 모든 데이터들은 버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in.next가 실행이 되면 스캐너에서 next와 관련된 입력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먼저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만약 없으면 키보드부터 입력하게끔 콘솔에 그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키보드로 입력을 받지 않고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정수 입력에서는 키보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리 입력되어 있던 20이라는 값을 취해서 사용했습니다. 20을 취한 다음에는 여전히 버퍼에는 30, 40, 50이라는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버퍼 기반 입력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바로 프로그램에 있는 어떤 변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버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이
스캐너 같은 버퍼 기반한 입력들은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임포트문 그리고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